안녕하세요 학생들 역사 2.0입니다. 이번 32번 학습지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여러가지 정치적인 모습 그리고 4.19 혁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번 학습지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모습을 우리는 공부했는데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잘 기억이 나나요? 1948년 5월 10일 50 총선거를 통해서 재헌 의원이 선출되고 이 재헌 의원들이 재헌 국회를 구성하고 재헌 헌법을 만듭니다. 최초의 헌법이었죠. 재헌 헌법의 내용, 대통령 중임제, 그리고 4년, 그리고 간선제 등의 내용이 있었고 이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선출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이후의 모습을 지금부터 쭉 살펴볼 텐데요. 자,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2년 뒤인 1950년 5월 30일, 그러니까 6.25 전쟁이 발생하기 약 한 달 전의 일이죠. 제2대 총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2대 총선에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고 이 선거 결과 국회 내에서 이승만에 대한 지지 세력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2대 총선이 끝난 이후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했지요. 그리고 6.25 전쟁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배웠으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1952년 7월 7일의 일입니다. 1952년 8월달 2대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당시 헌법에 따르면 우리가 30원에서 배운 내용이죠. 대통령을 뽑을 때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대통령 간선제가 실시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1950년 5월에 있었던 2대 총선에서 국회 내 이승만의 지지 세력이 크게 감소한 상태에서 간선제를 통해서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 가능성이 크게 희박해진 상태였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는 다시 한번 대통령이 쉽게 당선되기 위해서 헌법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헌법 바꾸는 것을 개헌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개헌을 발췌 개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발췌 개헌은 1952년 7월 7일 부산에서 일어납니다.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인 여당이었던 자유당이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하는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부산 정치파동을 통해서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이제 구속하는 등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자유당과 이승만 정권은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통과시키는 개헌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가 1952년 7월 7일이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당시 이승만 정부가 다음과 같은 노림수를 가지고 실시했던 겁니다. 전쟁 중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새 대통령보다는 기존의 대통령을 뽑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노림수와 함께 대선 한 달 전에 갑작스러운 선거 방법의 변경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발췌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는 결국 통과되고 대통령 직선제 전 국민들에 의한 직접 선거로 2대 대선이 1952년 8월 5일에 치러지고 이승만이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즉 재선에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1953년 7월 6.25 전쟁이 끝나고 3대 총선이 1954년 5월에 열리게 됩니다. 3대 총선에서는 6.25 전쟁의 영향으로 당시 반공을 앞세웠던 이승만의 자유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데 성공하고요. 그 외에도 3분의 1에 해당했던 무소속 의원들 또한 친 이승만 성향을 띠고 있었지요. 이렇게 국회 내의 상황이 이승만 정부에게 크게 유리하게 흘러가면서 정부는 다시 한번 개헌을 시도합니다. 이때의 개헌을 4.4.5입 개헌이라고 부르는데요. 4.4.5입은 4까지는 버리고 5부터는 올린다. 즉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반올림의 옛 말이었습니다.
이 4.4.5입 개헌은 어떠한 이유로 이승만 정부가 실시하려고 하였느냐?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56년 새 대통령 선거가 이미 예정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헌법, 우리가 30번 학습지에서 배웠던 제헌헌법의 내용이지요. 대통령은 4년 1회 중임이 가능했습니다. 즉 이승만 대통령은 최대 2회까지만 대통령이 가능했고 1대, 2대 대선에서 당선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유당 정권은 초대 대통령, 즉 이승만을 말하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에 한하여 임기 제한, 중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새 헌법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자, 당시 기존 헌법, 대통령은 최대 2번까지 할 수 있다라는 기존 헌법에서 새 헌법,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없앤다라는 내용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총 203명 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었지요. 선생님이 4.4.5입의 개헌이 실시될 당시의 사항을 지금 그림으로 정리해놨으니까 학생 여러분은 지금 보이는 학습지 부분에 같이 메모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조건을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총 203명 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즉 찬성해야 할 국회의원 수를 x 이상 x라고 두고 203 곱하기 3분의 이상이라고 한번 선생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봤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방정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당시 표결에 찬성해야 하는 국회의원 숫자는 153.33명 이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즉 당시 찬성에 필요한 국회의원의 숫자는 총 154명, 최소 154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태였고 자유당 정권이 내놓은 개헌안이 국회의원 투표에 붙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 결과 153명이 찬성하면서 개헌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본래라면 헌법 개정의 시도가 실패하면서 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말을 번복하거나 다시 선거에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헌안 부결이 선포된 바로 다음 날 자유당 정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내세웁니다. 찬성 국회의원이 필요한 최소 숫자 203명 중에 3분의 2인 153.33을 반올림하면 153명이다. 따라서 153명의 찬성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미 부결되었던 개헌안,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라고 하는 개헌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올림의 옛 표현인 4.4.5입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때의 개헌안을 4.4.5입 개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지에 넣어놓은 읽기 자료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즉 4년씩 2번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여기까지의 내용이 첫 헌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 내용에 4.4.5입 개헌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부칙이 추가됩니다. 다만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 즉 이승만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서는 55조 1항 단서의 제한,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통과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서는 임기의 횟수 제한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1956년 5월 3대 대선이 치러지고 4.4.5입 개헌에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선됩니다. 하지만 당시 4.4.5입 개헌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반감이 크게 높았기에 그 선거 내용은 이승만 대통령 측에게 크게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느냐? 3대 대선 직전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후보 신익희가 사망합니다. 하지만 신익희 후보를 찍은 무효표가 185만 표가 나오고 무소속 후보였던 조봉화 후보가 220만 표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 결과는 500만 표를 얻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이기도 하였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3대 대선, 3대 대통령이 당선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점점 독재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는 진보당 사건, 그리고 경향신문 배간 등이 있는데요. 자, 3대 대선에서 큰 득표를 얻은 무소속 조봉화 후는 이후 진보당이라고 하는 당을 새롭게 만들고 스스로 당대표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유력 정치인으로 떠오른 조봉암은 당시 이승만 정권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은 진보당 대표였던 조봉암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서 사형시키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를 진보당 사건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대표적인 신문이었던 경향신문을 배간하기도 합니다. 3대 대선을 기점으로 하여 이승만 정권의 독재적인 모습이 점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60년 3월 15일 4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본래는 4대 대선이지만 이후 선거 자체가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이 선거를 3.15 부정선거라고 부르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선거 직전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승만의 당선은 사실상 확실시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당 정권은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됩니다.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체 유권자의 40%에 해당하는 사할의 투표에 대해서 이기붕 표를 만든 사할 사전투표, 유권자를 3명씩 혹은 9명씩 짝지어서 서로 이기붕을 찍었는지 여부를 감시하도록 한 3인조 또는 9인조 공개투표, 그리고 투표장 근처에 자유당의 완장을 찬 사람들을 쫙 깔아서 자유당을 찍지 않으면 안 되는 듯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게 한 완장부대 활용,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파견되었던 야당의 참관인들을 쫓아내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선거를 3.15 부정선거라고 하게 되고요. 당시 국민들 또한 이 부정선거에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래서 3.15 부정선거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부정선거 반대 시위가 마산 지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산에서 일어났던 이 부정선거 반대 시위에 참가했던 마산 용마고등학교 당시 15살이었던 김주열 학생이 실종되고 약 한 달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최루탄에 눈이 박힌 채로 말이죠. 그리고 이 김주열 학생의 죽음을 계기로 하여 부정선거 반대 시위를 넘어서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그리고 하야를 요구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4.19 혁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김주열 학생의 모습이고요. 네, 다음 사진은 조금 잔인합니다. 당시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김주열 학생의 모습입니다. 김주열 학생의 죽음을 기폭제로 하여서 본격적인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시위가 확산되고 그리고 경찰의 발포로 또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4.19 혁명이라고 하죠. 실제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쓴 글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묘중 진영숙 님이 당시 어머니에게 썼던 편지라고 하고요. 수송초등학교 4학년 강명희 님이 썼던 이제 당시 4.19 혁명을 바라보면서 썼던 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승만 정권은 4월 19일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 규모는 점점 커지고 결국 나라의 최고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단까지 시위에 참여하면서 당시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를 시국선언문이라고 하죠. 4월 25일의 일입니다. 이렇게 점점 시위가 크게 확산되면서 이승만 정부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죠. 당시 진행되었던 4.19 혁명의 시위 모습을 사진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국적인 항쟁과 시위 끝에 결국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하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선생님이 읽기 자료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째,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셋째, 이기붕 의장이 공직에서 물러가겠다고 결정하였다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야 선언 직후 네, 경무대, 청와대 옛 이름입니다. 경무대를 떠나는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서 새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활동을 합니다. 이때의 정부를 허정 과도정부라고 하는데요. 허정 과도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헌을 실시합니다. 우선 첫 번째,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어 정치를 이끄는 내각 책임제 개헌을 실시하게 되고요. 국회를 두 개로 쪼개는 하원과 상원의 두 개로 국회를 쪼개는 양원제 개헌을 실시하여 민의원, 참의원을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개헌 내용에 따라서 새 대통령 선거, 4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윤보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장면을 임명하게 되고요. 당시 내각 책임제 국무총리가 정치 권력의 최고 지도자였던 당시 헌법에 따라서 이때의 정부를 장면 내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윤보선 대통령의 모습이고요. 당시 국무총리였던 장면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국민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새 정부가 탄생하면서 이제 민주사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뒤인 1961년 5월 16일 일부 군인들에 의한 정변, 5.16 정변이 일어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 정치는 다시 한번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5.16 정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 학습지에서 함께 공부할 예정이니 일단 이름만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는 이승만 정부의 여러 가지 활동 모습 그리고 4.19 혁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